자, 여러분들 이제 1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인 게 뭐냐라고 돼 있죠. 가장 가까운 시기. 대금국. 사료를 일단 보는 건데요. 대금국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조선 국왕 재객, 동생이라는 얘기죠. 대금국 한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이라는 건 칸의 소리글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금국의 황제가 조선 국왕 재에게 글을 전한다라고 돼 있죠. 조선 국왕 재. 조선의 국왕을 동생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동생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인조실록이라고 돼 있죠. 인조실록. 권 17, 인조 5년 8월 13일이라고 돼 있죠.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선 국왕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정묘호란 이후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정묘호란 때 1627년 이때 정묘호란 때 형제 관계를 맺게 돼요. 형제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되고 나서 병자호란의 원인은 뭐였냐면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청은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를 골라보자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정묘호란 배경이 되는 사건을 골라보자 이런 문제와 똑같은 내용이죠. 일단 후금이 건국됐다라고 하면 1616년이에요. 1616년 광해군 정권이죠. 그래서 광해군 때 이렇게 가셔야 되고, 광해군 때 1616년 됐죠? 이때 명나라가 후금을 치기 위해서 광해군에게 원병을 요청했을 때 광해군은 어떤 제스처를 취하죠? 강홍립을 보내는데 싸우지 말고 적당히 기회를 봐서 항복해라 이렇게 명을 내리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광해군의 중립 외교는 외란 극복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할 때는 후금의 건국은 안 들어가고요. 대보단을 설치했다라고 돼 있죠. 요거는 숙종 때. 어디에? 창덕궁에. 숙종 때 창덕궁에 명나라 신종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설치한 사당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사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보단이다라고 할 때는 이 대보단은 뭐라고 이해해야 되죠? 이 대보단은요. 이 대보단은 명을 향한 사대를 드러낸다. 이렇게 가야죠.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돼 있죠. 삼전도의 굴욕은 병자호란 후. 항복. 병자호란 후 항복했다라고 할 때 삼전도의 굴욕이고, 그 다음에 이 가도 사건이라고 하면 섬 이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가도 사건은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가도 사건이라는 건 정묘호란의 배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죠? 가도라는 섬에 명나라 장수 모문용이 주둔했는데 이 모문용에게 조선 정부가 군량미를 제공했단 말이야. 간땡이가 부운 행동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도 사건이라는 거야.
평북 철산에 주둔했는데 조선 정부가 군량미를 지원했다. 당연히 명나라 장수 모문용에게 지원하는 걸 보고 청나라 후금은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당연히 조선이 우리하고의 관계를 저버리고 명하고의 관계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정묘호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과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자 라고 하면 3번이에요. 3번. 네, 이것도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국사가 은근히 꼼꼼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12번 갈까요? 조선시대 살림 세력의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에서 리을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림 세력이 대거 중앙정계로 진출하여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살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다가 김효원을 지지하는 누구와 동인이죠. 심의겸을 지지하는 서인. 이후 동인 세력은 정열입 모반 사건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과 급진파인 북인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야 되죠. 1575년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을해 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1275년에 을해 당론을 계기로 살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파되죠.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고 설명하죠?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붕당 정치는 살림 내부 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훈구와 살림이 싸웠다. 훈구와 살림이 싸웠다. 우리는 이거 뭐라 그래? 사대 사화라고 하죠. 사대 사화. 그렇죠. 네. 훈구와 살림이 싸웠다. 사대 사화입니다. 그러나 붕당 정치라고 할 때는 살림 집권 후 살림 내부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훨씬 나중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론은 서인, 보수 강경파라고 얘기하고요. 소론은 서인, 소장 개혁파라고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기역과 니은은 이조 전랑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했다. 어떻습니까? 동인과 서인의 경쟁. 맞는 말이죠. 디귿이 니은을 영모로 모라. 디귿이 니은을 영모로 모라. 정권을 독점한 경신환국 이후 디귿은 니은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로 분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경신환국은요. 경신환국은 서인이 남인을 제거한 사건이죠. 서인이 남인을 제거한 사건이 경신환국이고, 이렇게
남인을 제거한 다음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된 시점이 바로 경신환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현종 때 두 차례의 예송이 발생하면서 니은과 디귿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때 니은은 상대적으로 신권을 강조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두 차례 예송 논쟁에서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고 서인은 신권을 강조하는 시각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서인과 남인의 대립을 얘기할 때 서인은 신권 강조, 그 다음에 남인은 왕권 강조. 됐죠? 네. 임진왜란이 끝난 뒤 리을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다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북인이 집권했고 북인이 다시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게 되고, 네, 이 대북이 바로 누구를 지원한 겁니까? 대북이 바로 광해군을 지지했다. 이렇게 가야죠. 대북이 광해군을 지지했다. 소북은 영창대군 지지했다. 됐죠? 네.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게 되고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했다. 그렇죠? 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대북이라고 할 때 대북에 해당되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인홍, 이산해 이런 인물들이 해당되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북인이라 그럴 때 북인의 스승은 누구죠? 남명조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명조식은 실천적인 학풍을 가르쳤으며 이 실천적인 학풍을 계승했던 조식의 제자들인 북인들은 대개 임난 때 의병장이었다. 그래서 북인은 임난 때 대개 의병장으로 참여했다. 임난 때 대개 의병장으로 참여했다. 됐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몇 번? 2번 가셔야겠죠. 됐죠? 네. 그 다음에 13번 가볼까요? 네. 조선시대 각 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조선시대 각 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인사관리를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했으나 명목상의 탕평에 그쳤다라고 돼 있죠. 네, 누굽니까? 숙종. 탕평책은 숙종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숙종 때 실패죠. 그렇죠? 네, 숙종. 그 다음에 숙종은 이렇게 가야 돼. 이런 설명 어떨까? 특히 이조판서를 중시하여 탕평에 활용했다. 이런 말 나오면 숙종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이조판서라는 자리를 인사관리 할 때 써먹었던 자리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 숙종은 어때요, 여러분들? 숙종은요. 특정 붕당을 편애했고요.
왕이 직접 환국을 주도했어요. 이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특정 붕당을 편애하고 왕이 직접 환국을 주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탕평책이 실패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했다. 적극적인 탕평책은 정조의 준논탕평. 정조의 준논탕평. 됐죠? 네. 비교하실 때 영조의 완논탕평이라고 하면 이건 어때? 온건한 탕평책이죠. 온건한 탕평책. 그래서 영조의 완논탕평 그러면 온건한 탕평책이다. 그럼 이건 뭐냐면 풀어 얘기하면 붕당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중간파를 육성한다라고 얘기하죠. 중간파를 육성한다. 이 중간파를 육성한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이 중간파가 바로 뭐야? 탕평파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탕평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친영조파라고 하는 거예요. 친영조파. 그렇죠? 네.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를 중심으로,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이게 바로 누구야? 영조가 되겠죠. 그래서 각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1번 기억은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에게 정권을 모두 위임하는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일관하여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다. 숙종이죠. 장용령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정조죠. 장용령 외영이라고 하면 이건 어디에 설치했죠? 장용령 외영은 어디에 설치해? 화성.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정치기구로 육성했다. 정조. 됐죠? 규장각도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지. 규장각도 구분하실 때 내각이라고 하면 내규장각이죠. 이거는 창덕궁 주합루 1층. 됐죠? 그 다음에 규장각 외각. 우리가 외규장각이라고 하죠. 규장각 외각은 강화도.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했고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상업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책을 시행했다. 정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런데 디귿이라 그러면 틀리는 거죠. 정답은 그러니까 4번 되겠고요. 여기서 통공정책이라는 건 신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의 통공.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신의 통공이라 그러면 신의 통공의 의미는 어떻게 돼요?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 철폐.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 철폐. 됐죠? 네, 이게 신해통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유기전의 금난정권 철폐는 네, 뭐라고 얘기하죠? 유기전의 금난정권 철폐는 1차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탕평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다음 갈까요? 자, 14번. 조선시대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예, 조선시대 각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뭐 자료 제시문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드라이한 문제입니다.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서 열알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과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라고 돼 있죠. 어때요? 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연안 박지원이라 그럴 때 열알기가 꼭 나와야 되고요. 비교하실 때 홍대용의 청나라 기행문은 뭐죠?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됐죠? 네. 홍대용의 청나라 기행문은 연기입니다. 연기.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화폐 유통의 필요성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전황이라는 게 발생할 때, 전황은 뭐냐면 화폐 부족 현상이에요. 전황이 발생하니까 성호 이익은 중농주의 실학자죠. 아예 없애자라고 얘기했어요. 회전론을 주장하고요. 연안 박지원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쓰자라고 얘기했죠. 용전론을 주장했다. 구분해서 외워주셔야겠죠. 그러니까 박지원은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 이거 맞는 말이야. 그렇죠? 네. 이익은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한전론을 주장했고, 나라를 좀먹는 6가지의 폐단을 지적했다. 육촌. 그 다음에 한전론이라고 돼 있죠. 저 한전론의 의미는 뭐죠? 한전론의 의미는 토지 매매에 제한을 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이 뭐냐면 영업전을 설정하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영업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이 영업전은요. 네. 한 가정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런 얘기예요. 한 가정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이게 영업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전론이라는 개념은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하겠다, 이렇게 가죠. 왜 그래? 매매를 모든 토지 안에서 자유롭게 허용해 줬더니 돈 많은 양반만이 싹쓸이 해버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금지하는 땅을 설정해야지만 자영농이 육성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영농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됐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지방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경세유표, 중앙행정의 개혁에 대하여 쓴 옥민심서라고 되어 있는데 바뀌었죠. 경세유표가 중앙행정개혁이고요. 옥민심서가 지방행정개혁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이종휘는 동사에서 고구려 역사 연구를, 네, 그 다음에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사 연구를 심화했다. 이들은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방까지 확대시킴으로써 한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는데 힘썼다. 정확히 맞죠. 그럼 제가 이제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모두에 설명을 했지만 어때요?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자, 갑니다. 성호 이익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성호 이익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이거 어때? 성호 이익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네, X입니다. 성호 이익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하지 않고요. 성호 이익은 지구 구체설을 주장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계속 만들어 볼까요, 제가? 자, 이렇게 가볼까, 이제. 홍대용은 지구 자전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홍대용은 지구 자전설을 최초로 주장했다. X죠. 지구 자전설을 최초로 주장하지 않아요. 지구 자전설을 최초로 주장했다라고 할 때는 누가 해당되냐면 지구 자전설 최초 주장은 김석문이에요. 김석문. 이 양반의 책 1697년에 썼던 역학도해라는 책 있죠. 1697년에 역학도해라는 책에서 김석문 선생이 지구 자전설을 최초로 주장했고, 홍대용은 뭐라고 얘기하죠? 홍대용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김석문의 역학도해를 소개했다. 됐죠? 김석문의 역학도해를 소개했다. 됐죠? 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몇 번이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는요. 네. 정답. 네. 3번 가야겠죠? 네, 틀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 출제가 된 거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정약용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정약용은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맞죠? 이건 맞는 말이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15번.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죠. 기억.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취해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내주었다. 이거는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조일수호 조규. 병자수호 조규라고 하죠. 1876년 됐죠. 네. 그 다음에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취해법권과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취해법권과 최애국 대우 1882년 4월 6일입니다. 됐죠? 네. 항상 비교하실 때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1882년 4월 21일이라고 하면 1882년 4월 21일은 조영 1차 조약이죠. 그렇죠? 네. 북경과 한성 양화진에서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지방관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 행상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거 뭡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다. 이건 언제로 보죠? 1882년 8월 30일경으로 본다. 근데 연도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이모군란 후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됐죠?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으로 부산에 이어 인천 원산순으로 개항되었다라고 돼 있죠. 아, 이건 X죠.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지. 순서가 어떻게 돼? 부산 열고 원산에서 인천으로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됐죠? 네. 니은은 기역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있었다. 니은은 기역과 달리 관세 조항이 들어있다. 아, 맞죠? 유관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디귿의 체결 이후 청과 일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청나라 상인이 성장하면서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은 아주 치열해져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일단 불평등하다. 예,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만약에 강화도 조약은 유관세를 규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 강화도 조약은 유관세를 규정했다. 어때요? X죠. 네, 강화도 조약은 무관세였어.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일본하고의 관계에서 유관세가 들어간 게 뭐냐라고 하면 일본과의 조약에서 유관세를 규정했다 라고 하는 것은 유관세를 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1883년 조일통상
장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1883년 조일통상 장정이다. 됐죠? 네. 요거 하나 추가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공부를 하는 용도로 꼭 써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시험 문제거리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네. 일본 상인과 청상인의 상권 경쟁에서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일본 상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계기로는 청상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1892년 무렵이 되면은 1892년 무렵에는 청상인과 일본 상인이 대등해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1894년 무렵이 되면은 이때는 청일 전쟁이다. 이렇게 가죠. 그렇죠? 청일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청일 전쟁의 경제적 배경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간접적 배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청일 전쟁 이전에 이렇게 과정을 한번 잡아봤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16번 갈까요?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면 동학 농민운동은 1894년 전라도 고부에서 시작되었다. 네, 맞죠? 전주 화약 이후 동학농민군은 내정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한 사람의 집강과 그 아래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의 임원을 두었다. 이건 어때요? 이런 건 이제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맞는 말이고 여기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건 뭐냐면 집강소라는 개념은 농민 주도의 자치 행정기구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농민 주도의 자치 행정기구다. 그런데 만약에 전라도 모든 군현에 설치됐다. X죠.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전라도 거의 모든 지역에 설치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맞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어디가 제외된다라고 봐야지? 나주와 운봉이 제외된다. 나주하고 운봉이라는 동네는 어때? 양반 거주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제외되는 겁니다. 양반 거주 지역. 됐죠? 네, 이렇게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집강소라고 할 때 뭐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이런 게 나오죠. 이제 봐요. 네, 뭐가 나오느냐? 무기를 모으는 등 군사 업무를 수행했다. 이건 맞는 말인데 뭐가 틀리냐면
집강소는 군사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틀리죠. 됐죠? 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때, 네. 한성조약을 빙자하여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패했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 그럴 때 한성조약을 빙자하여가 아니라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이죠. 그래서 텐진조약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얻는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얻는다. 이게 맞는 말이야. 됐죠? 네.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과 동등한 파병권을 얻는다. 이게 텐진조약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 때 청나라 군대가 파견하니까 일본군도 파견해서 청일전쟁이 터졌고 공주 우금치 전투가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다라고 했어요. 당시에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가보격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었다. 이건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게 있죠. 전봉준이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사살됐다. X죠. 뭐 체포됐다. 다 X예요. 됐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정답 3번입니다. 됐죠? 네. 뒤로 갑니다. 17번 갈까요? 네. 다음 밑줄 친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뭐 참 사실 좀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밑줄 친 제국인데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사 특히 우리나라 수험 한국사에서 제국 얘기 나오면 항상 뭐밖에 없어? 대한제국이죠. 그럼 이 대한제국은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 거죠. 전제 황제권을 강화한 거니까 잘 보시면은 보세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개혁을 추진했다라고 돼 있는데 군국기무처가 주도한 거죠. 그건 뭐죠? 1차 가보개혁. 그렇죠? 1차 가보개혁 때 군국기무처 설치. 양전사업과 상공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했고 양전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라 할 수 있는 지계가 일부 지역에서 발급되었다. 이건 어때요? 이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양전지계 사업에 대한 얘기고 이 대한제국이 추진했던 양전지계 사업은 러일 전쟁 때문에 중단됐다. 이걸 꼭 외우셔야 되죠. 그렇죠? 러일 전쟁으로 중단됐다. 됐죠? 네. 그다음에 지조법을 실시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했으며 해상공국을 혁파하여 자유로운 상업의 발전을 꾀했다. 이거는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주장이죠. 갑신정변 개혁정강 14개조. 그렇죠? 네.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했으며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라고 돼 있죠. 통리기무하문은요. 1880년 그리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라고 하면요. 1881년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통리기무하문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정부 주도의 개화기구. 그래서 정부 주도의 개화정책, 정부 주도의 개화기구, 이게 추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진이 되니까 이모군란이라는 게 발발하죠. 이모군란이라는 게 발발하죠. 그렇죠? 네, 이모군란이라는 게 발발한다. 기억하십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격 규정을 할 때 이모군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모군란이라는 건 개화에 반발하는 위정척사와 구식군인들의 반란이다. 이렇게 잡으면 가장 정확해요. 알겠죠? 당연히 구식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명분은 어디에 있어요? 명분은요? 그렇죠. 신식군인들한테만 잘해주고 자신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개화정책에 반발하는 위정척사파들이 있었다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제국 관련 얘기니까 2번 가셔야죠. 됐죠? 네. 18번 갈까요? 네, 18번 갑니다. 근현대사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임병찬이 고종황제의 비밀 지령을 받아 의병들을 규합하여 결성했다. 임병찬 그럼 뭐죠? 독립의군부라고 하죠. 이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라고 하죠. 복벽주의를 지향했다. 됐죠? 1919년 만주에서 일본의 요인 암살과 식민 통치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소수 정예 요원으로 만들어졌다. 이건 뭐야? 의열단. 됐죠? 네. 의열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의열단이라 그럴 때 만주 길림에서 조직된 거고요. 김원봉, 윤세주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됐고, 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김구가 결성했다. 이건 뭐죠? 상해, 한인애국단이죠.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이라고 하고, 한인애국단원, 그럼 누구를 얘기하죠? 윤봉길, 그 다음에 누구? 이봉창. 이렇게 가는 거야. 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흥 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간부와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애국 청년을 모아 창설했다라고 돼 있죠. 네, 이거는 뭡니까? 네, 한국 광복군이죠. (40년 9월) 어디서? 중경에서 창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부에 한국 침략의 부당성을 밝히고 국권 반환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네, 독립의군부하고 관련된 얘기죠. 네, 독립의군부하고 관련된 얘기. 맞는 얘기입니다. 네, 23년에 김원봉이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에는 니은의 노선이 잘 제시되었다. 여기서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건 뭐죠? 조선혁명선언은요, 신채호.
디귿에서 활동한 사람으로는 이봉창과 윤봉길이 있다. 네. 한인 애국단 이봉창, 윤봉길 맞죠? 리을은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고 미국과 협조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으나 일본의 패망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네, 맞는 말이죠. 사실 선택지는 쉬웠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갈 단체를 맞춰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네, 태평양 전쟁이 41년 12월이야. (41년 12월에) 태평양 전쟁이 나타나니까 임시정부는 임정의 대일, 대독 선전포고가 있어요. 이건 이제 41년 12월 경이거든요. 12월, 42년 1월 이 무렵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다라는 개념이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한다. 됐죠? 네. 그래서 연합국 일원이었던 영국과 네, 군사협정을 맺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 광복군을 파견한단 말이야. 네, 게다가 네, 미국 전략정보처.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한국 광복군의 활동 중에서 뭐가 있냐면 OSS, OSS와 네, 연합작전을 펼쳐요. OSS와 연합을 하게 되고요. 국내 정진군을 편성했다. 국내 정진군을 편성했다.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다 이 말이야.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국내 진입작전 실패합니다. 됐죠? 네. 이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 정답 몇 번? 2번이겠죠? 이건 신채호 선생께서 쓰신 거란 말이야. 됐죠? 네. 갑니다. 19번. 자, 경찰 문제가 참 이번에는 근현대사 파트에서 쫄깃쫄깃거리는 걸 많이 냈어요. 임적의 개헌 과정이다.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돼 있죠.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보시면은 개헌에 대한 얘기를 넣어놨고요. 1차 개헌 때는 대통령제라고 넣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대통령의 누구? 이승만. 국무총리의 누구? 이동휘. 이렇게 됐잖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뭔데? 이승만은 뭘 추구했다? 외교 독립론을 추구했던 인물이고, 이동희는 뭘 추구했다? 무장 투쟁론을 추구했던 인물이다라고 얘기했죠. 2차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차가 바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와야 되고 3차가 바로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틀린 게 뭐야? 니은하고 디귿이죠. 그렇지? 네. 4차 주석제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5차 주석 부주석제. 주석 부주석제. 정답은 어떻게 돼요? 기역부터 미음까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니은하고 디귿이죠. 그렇죠?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몇 번? 2번 가야겠죠. 그리고 사실 뭐 주석 부주석제 하에서 주석은 누구야? 김구. 부주석은 누구야? 김규식. 주석은 김국, 부주석은 김규식. 그렇죠. 네. 꼭 기억하십시오. 주석은 김구, 부주석은 김규식. 됐죠?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죠? 2번입니다. 2번. 됐죠? 네. 뒤로 갑니다. 네. 대한민국의 현대사 사건들을 발생 순서대로
발생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경찰 문제는 이렇게 최근 현대사도 출제를 했습니다. 네, 이 상당히 재밌는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했다라고 돼 있죠. 순서를 물어보는 거지만 공부거리가 제법 있어요. 우리가 국제노동기구라고 할 때는 91년, 91년이에요. 91년이면 어느 정부인데? 노태우 정부라고 해요. 91년은 노태우 정부. 금융실명제라고 하면은요. 금융실명제. 이건 언제냐면 93년입니다. 그럼 이건 김영삼 정부예요. 우리가 김영삼 정부라고 할 때는요. 문민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라고 할 때는 96년이고요. 역시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입니다. 그리고 14대 대선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 14대 대선은 92년 12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김영삼이 김대중을 이기고 당선돼요. 됐죠? 네. 여기서 김영삼은 당시 소속된 정당이 어디냐면 민주자유당. 민주자유당은 거대 여당. 그러니까 김영삼은 여당 소속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김대중이라 그러면 그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어요. 지금의 민주당과 뿌리가 같은 당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야당이었죠, 그 당시. 김영삼이 김대중을 이기고 당선됐다. 요거는 정권 교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알겠죠? 정권 교체는 아니고 이렇게 써야죠. 최초의 문민정부다. 최초의 문민정부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최초의 정권 교체라 그러면 특히 최초의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하면 요거는 김대중 정부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김대중 정부를 뭐라고 얘기하죠? 국민의 정부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최초의 선거에 의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그러면 김대중 정부의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돼요? 4번 가셔야 되고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때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알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해볼게요. 제가 볼 때는 노태우 정부 때 이펙트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데 이미 김영삼 정부 때 이런 것들은 최근 시험지에서 언급이 됐죠.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15년도 12월 달에 서거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에 관련된 얘기는 역사로 규정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올 거고,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최저임금제 최초 시행했다. 이거 언제예요?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이거 언제지?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언제로 봐야죠? 네, 노태우 정부. 이런 거 잘 기억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평시 작전 통제권.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았다. 평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받았다. 이건 어때요? 네, 역시 노태우 정부. 나는 요런 게 슬슬 시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순서 정리하는 거 잡아내시고 그 다음에 요런 걸 좀 추가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요 문제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와서 기출해설 강의를 펼쳐보도록 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예. 게시판 통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